만일 당신이 도쿄 지하철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면 서울 지하철을 타보기 전까지는 잠시 보류해라. 지난 2012년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전문 매체 잘롬닉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 10곳을 선정했는데 서울 지하철은 단연 1위였습니다. 2위를 차지한 청결하고 질서 있는 도쿄 지하철보다 압도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한국 지하철이 일본보다 앞섰다고 평가받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은 철도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오랜 철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철도 문화는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수송 실적을 가진 고속철 신칸센을 자랑하고 있고, 이외에도 수많은 철도 인프라가 매우 잘 형성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일본은 세계 최대의 광역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며 해당 광역권의 철도 의존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방대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철도 운영 노하우에서도 세계 정상급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철도 대국이라 과시하고 있음에도 철도를 놓는 초기에 저지른 치명적인 잘못이 지금까지도 되돌리기 힘든 실수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의 폭을 1067mm의 협계라 불리는 좁은 규격의 철도망을 깐 것입니다. 협계는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열차 폭이 좁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제한되며 운송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재정을 담당했던 오쿠마 시게노부는 예산과 수송 수요를 감안하면 협계를 채용하고 철도를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협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며 협계를 선택한 것은 자신의 평생의 불찰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후에 협계를 당시 세계 표준이었던 표준계로 바꾸려고 했지만 번번이 정쟁이나 예산의 문제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1887년경 철도의 수송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본 제국 육군 등에서 표준계로 궤관 변경을 요구하는 철도 개정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철도국장이었던 이노우에 마사루는 일찍부터 철도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그는 지형이 복잡한 일본에는 협계가 표준계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겼습니다. 이후에도 일본 내에서는 협계를 표준계로 바꾸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났으나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 여행을 가면 화물차에 올라가 있는 작은 컨테이너를 보면 놀랐는데 이는 협계에서 운반해야 하기에 5톤 적재의 12피트 컨테이너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어쩔 수 없이 해외 수출할 때 이렇게 작은 컨테이너를 한국까지 운반하고 거기서 다시 국제 표준 규격인 26톤 40피트의 컨테이너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도쿄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신칸센이라는 고속철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협계에서는 고속 운행이 불가능했기에 어쩔 수 없이 1435mm의 표준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칸센뿐만 아니라 수송량이 중요한 일부 철도는 표준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계와 표준계가 있다 보니 노선 간 직통 연결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수 더 떠 표준계와 협계의 중간쯤 되는 1372mm 사이즈의 특수 궤관도 등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총 3가지의 궤관이 사용되는 복잡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일반 열차와 고속열차 모두 표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KTX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일반 열차와 동일한 철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일제강점기 때 자신들이 철도를 놓아주었다며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반도에 철도를 놓으면서 대륙에 진출할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쓰는 협계가 아닌 우리나라에는 중국과 유럽에서 쓰는 표준계로 철도를 놓았습니다. 일본은 경부철도가 단순한 식민지 철도가 아니라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여 세계교통의 간선이 되는 대륙철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한반도에는 표준계의 철도 레일이 깔리게 된 것입니다. 이 철도를 놓게 일본은 2천만 평에 달하는 철도 용지를 수용하고 연인원 1억 명에 이르는 한국인을 동원해 살인적인 중노동을 강요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인간 소모의 희생을 조선인들에게 덮어씌움으로써 불과 5년 남짓한 기간에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1000km의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대륙 진출의 수단으로 한반도를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이 같은 야심으로 우리는 일본과 같은 협계가 아닌 표준계의 철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말이 나오면서 과거 일본이 해저 터널을 만들어 대륙으로 진출하려 했던 계획들이 다시금 해자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100조 원을 들여서 일본의 대륙 진출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며
15조 원을 투입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남북 고속철도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철도는 일본의 대륙 진출을 돕는 게 아니라 이제 북한을 통해 유럽까지 도달하는 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일본의 신칸센과 한국의 KTX를 비교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요금이 훨씬 싸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각 지역마다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수도권은 수도권 통합요금제, 대전은 대전, 대구는 대구, 부산은 부산 등 통합요금제도에 적용을 받는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환승 할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이동한 거리에 따라 정해진 추가 요금을 지불해 저렴한 요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모든 교통수단은 각각 운임을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417km에 2시간 40분이 걸리고 요금은 59,800원이 들지만 이보다 140km 정도 더 먼 도쿄 오사카 간 신칸센이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15만원이 듭니다. 한국보다 1.5에서 2배 가까이 비싼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은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교통수단을 통제하지만 일본은 민영화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1987년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 해소와 서비스 향상의 이유로 공기업이었던 일본 국유철도를 7개의 JR로 분할 민영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쿄 시내 지하철은 민영지하철 9개 노선과 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4개 노선 총 13개 노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일본은 철도가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각 노선의 요금이 천차만별이고 다른 회사의 노선도로 갈아탈 때는 다시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일본 국유철도의 거대 독점 체제가 1987년 민영화를 계기로 흑자 경영의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이 적자의 부담을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이 짊어지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주요 도시 중 지하철 요금이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서울시 지하철은 65세 이상 노약자나 장애인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무료 환승 시스템으로 인해서 매년 6천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적자를 불러왔는데 적자는 방만한 경영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회적인 기여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지하철 서비스의 수준은 전세계 톱5 안에 들면서도 누구나가 가장 저렴한 지하철을 이용하게 해준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지하철을 비교할 때 많이 나오는 것이 스크린 도어입니다. 사실상 스크린 도어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현재 거의 대부분의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지만 일본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스크린 도어가 없는 역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철도가 민영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철도회사 입장에서는 큰 비용이 드는 스크린 도어에 쉽게 투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에는 이것 외에도 세계적인 것이 많습니다. 한국 지하철에는 장애인과 노인, 아이들에게 필요한 엘리베이터 보급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가운데 88%가 엘리베이터만으로 지상에서 타는 곳까지 연결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국 런던 지하철의 3배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와이파이가 세계 최고로 꼽히고 있고 냉난방 시스템도 제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의 여행 책자에 한국에 가면 반드시 지하철을 타보라는 말이 적혀있을 정도였습니다. 전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가 값싸게 최고의 서비스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시스템으로 부산에서 북한과 중국을 지나 유럽까지 고속열차로 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LG전자가 미래 사업으로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있죠. 바로 전자장치, 전장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전기차 핵심 부품 사업에 LG전자가 올인을 하고 있죠. 그 키워드라고 본다면 일단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합장 조인트 벤처 개념이죠. 합작법인을 하는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7월 출시예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딱 1000만 대 정도 돼요. 그 다음에 21년 올해 전망치가 1500만 대 정도 되고 2022년이 2000만 대 조금 넘습니다. 2023년에 전기차 생산 규모 추이가 3000만 대, 2024년이면 3400만 대 정도 넘어갑니다. 이거에 따라서 모터 시장도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더블
더블까지는 안 되는데 한 2년 간격으로 보면 더블 정도. 그러면 매년으로 보면 연평균 CAGR로 보면 한 40%를 상회하는 그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년 갈수록 그거는 조금씩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그래도 5년 간격으로 보더라도 연평균 한 뭐 25%는 적어도 넘는 그런 모터라든지 뭐 인버터라든지 그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나 핵심 장치들이 성장률이 아주 가팔라요. 그쪽에서 LG가 집중을 하고 있고 올해 전장 산업이 이제 흑자 전환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VS 사업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ZKW 자주 말씀드리는 차량용 헤드램프 여기 수주 잔고가 12조가 넘죠. 그 다음에 VS가 이제 ZKW랑 합친 게 60조가 넘고 그래가지고 합작법인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까지 그래서 파워트레인 쪽을 이렇게 가져온 게 이제 LG전자의 핵심 경쟁력을 채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합작법인 같은 경우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LG가 언급을 했습니다. 연평균 50% 정도의 그것 이상의 성장을 전망하고 2024년 보면 전장 사업 전체 매출에 마그나와의 시너지 효과가 한 10% 이상 차지를 할 것이다. 요런 언급도 했어요. 그리고 이 전장이 아무래도 미래 산업이다 보니까 좀 흑자 전환에는 매출 규모 원래 쿠팡도 그렇고 뭐 그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미래 산업은 초기에는 아무래도 매출 규모 먼저 띄우고 나서 나중에 흑자 전환을 시키거든요. 근데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유럽 같은 데서 수출 규제도 그 수출 규제가 아니라 환경 규제도 일어남에 따라서 올해 3분기 흑자 전환을 거의 확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그쪽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쪽에 합작법인이 있죠. 알루토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사업 쪽에서도 5G 커넥티드 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LG전자가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감 있는 전장 산업에 LG전자의 투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LG전자가 좀 비싸죠. 그거는 이제 이런 전장 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만약에 반영이 된 거고 그거를 이제 2분기, 3분기 숫자로 보여주면 그런 의심이 해소되고 어떤 걱정보다는 더한 기대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숫자로 못 보여준다면 이제 그리고 경쟁사한테 밀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D램 현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삼성전자 근데 이게 예상을 누구나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슈퍼사이클이란 거는 저도 뭐 코비드 19 이후에 펜트업 디맨드라든지 이 코비드 19으로 유튜버 많이 쓰죠 하면서 넷플릭스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데이터 센터의 투자를 촉발시킬 거고 전기 자율주행차는 꺾이지 않았다. 테슬라 같은 거 판매량 늘어나면서 이쪽도 반도체가 일반 자동차에 한 200개, 300개 들어가는데 완전 자율주행차에 2000개가 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다라는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중간부터 생긴 뭐가 있죠? 재택근무. 지금은 뭐 당연하게 다 하고 있지만 코비드 19 초기에는 이게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의외로 어마어마한 그 PC 쪽에 D램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현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표로 보여드리면 D램 익스체인지 레퍼런스고 지금 보시면 1월달 그러니까 이미 이때도 그건데 살짝 하더니 쫙 현물가가 쫙 올라가더니 계속해서 지금 최근 2월 19일이면 최근이죠. 최근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일단 지금까지는. 이게 결국에 고정거래가의 선행지표로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죠. 근데 반도체 업계가 긴가민가 할 때는 현물가만 별도로 움직이고 고정거래가가 그거에 못 따라가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슈퍼사이클을 더불어서 자연재해 등까지 반도체의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정거래가의 가파른 인상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업들, 데이터 센터 기업이나 자율주행 기업이 무슨 생각을 하냐?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비싸졌다. 나중에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D램 사이클은 항상 그 똑같은 궤적을 그렸어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가기 전에 사야지.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반도체 캐펙스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격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올라가요. 고정거래가는 물론 분기별로 결정되지만 현물가는 계속 변동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차트를 보면서 그 반도체가 당장 필요한 회사들이 나중 이렇게 미루기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코비드 19 때도 많이 미룬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나 인터넷 대형 기업들의 반도체 그 시설 투자가 많이 미룬 상황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지금 사야지, 더 비싸지기 전에 사야지 하면서 달라붙으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이제 반도체 고정거래가다. 그 사이클이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사야지 하면서 쫙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가파르게 올라가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고, 그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으로 꽂히는 거죠. 현물 거래가는 물론 일시적인 필요 상승에 따른 시장 수요에 영향을 받고, 고정 거래가가 진정한 이제 대량 구매, 기업 B2B 비즈니스에서 쓰이는 딱 가격을 고정해 놓고 1, 2개월 단위로 이제 고정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물량을 조절하는 거죠.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고. 근데 현물 가격이 오르면 이제 그만큼 필요한 만큼의 반도체를 선제 확보하려 드는 이 기업들의 사재기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고정 거래가 역시 올라가고 있는 게 키포인트예요. 1월 같은 제품의 고정거래 가격이 지금 전월 대비해가지고 month of month로 5.26% 올라갔죠. 그러니까 고정거래가 상승폭과 현물거래가 상승폭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뭐죠? 기업들의 그 서버 업체들 있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뭐 PC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제조사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에 만약에 재고가 많이 남아 있으면 상승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고 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이거 누가 말해줬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말해줬습니다. 이 정도 체크하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2분기부터는 또 신규 서버 CPU가 등장하죠. 그러면 교체 수요가 당연히 생기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만 듣는 게 아니라 인텔 것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버 캐펙스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금으로 치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의 컨퍼런스 콜을 모두 이제 청취하면서 얘네들의 이 캐펙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CEO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얘네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반도체에 많이 쓰일지 안 쓰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메모리 쪽만 보면 안 되겠죠? 빈메모리 쪽도 봐야겠죠. 뭘 봐야 되죠? TSMC. 지금 TSMC 미세공정 쪽은 완전 과부하 상태입니다. 지금 완전 꽉 찼어요. 꽉 차서 예약까지 다 찼습니다. 완전 과부하 상태예요. 그리고 TSMC가 다 차면 그냥 무조건 삼성전자입니다. 이거는 뭐 미세공정상 어쩔 수 없고, 이미 지금 미세공정 점유율 차이도 별로 안 나요. 7나노 이하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의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밝힌 수치예요. 지금 제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7나노 이상, 뭐 12나노, 뭐 20, 30, 40, 50 그 엄청난 그 나노대가 그 펼쳐져 있잖아요. 60나노 막 자동차용 반도체는 예전 것도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물론 TSMC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뭐 한 13%, 18% 왔다 갔다 하죠. 근데 7나노 이하만 보면 거의 또이또이다. 이제 삼성전자랑 TSMC가. 근데 여기서 TSMC가 어디 부분에서 과부하가 됐냐? 애플입니다. 5나노미터가 지금 TSMC의 선단 공정의 메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제일 앞서 있고 제일 비싸고 TSMC 시장에서 제일 돈이 되는 거니까 거기를 애플이 지금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반도체 업체들, 만약에 AMD다, 뭐 엔비디아다, 뭐 인텔이다, 인텔이 만약에 파운드리 물량 또 주잖아요. 삼성전자 이미 수주를 했고, 걔네들 뭐 세계 기업만 보죠. 물론 아마존하고 테슬라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5나노에서 삼성전자랑 협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건 삼성전자에서 밝힌 내용이고, 근데 그 5개의 업체를 우리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 5개의 업체도 5나노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5개의 업체는 지금 5나노 이미 만들 수 있는데 TSMC 꽉 찼다고, 안 돼요? 그러면 TSMC 7나노로 만들어주세요. 할까요? 지금 만약에 그 구독자나 멤버, 우리 돈 되는 라디오 멤버십 가입자 분들이라면 그렇게 할까요? 나 지금
AMD가 인텔을 넘어선다라는, 저는 이제 못 넘어선다고 생각하는데 인텔이 AMD보다 우위에 있는 면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AMD에 대해서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주가라든지 반영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인텔이 차세대 공정 라인이 늦어지면서 AMD가 TSMC의 위탁 생산 물량을 쫙 늘리면서 그 7나노, 5나노 이렇게 나노대를 쫙 내려서 우리 게 가장 좋다. 우리 거 퍼포먼스가 뭐 5나노다, 7나노다, 인텔 아직도 12나노다. 뭐 이런 마케팅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작용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 인텔이 큐가 크고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돌리기 시작하면 가장 싸게 먹히거든요. 그 많이 주는 사람한테 싸게 줄 수밖에 없고 우선순위 줄 수밖에 없는 게 파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AMD의 전략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전략을 취해 오던 AMD가 5나노 TSMC 안 된다고 TSMC 7나노 하겠어요? 당연히 삼성한테 가서 여기 5나노 돼요? 하겠죠. 그런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삼성한테 쏟아지고 있다, 지금. 그런 부분들 우리가 TSMC가 그렇다고 5나노 저것도 먹어야겠다라고 하면 언제 그 공장 다 짓겠어요? 삼성전자도 이미 캐펙스 다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 수주하고 스냅드래곤 X65 수주하고 엔비디아의 지금 차세대 GPU, 엔비디아 메인이 뭡니까? GPU잖아요. 그래픽 카드. 지금 삼성전자가 수주했어요. 삼성전자가. AMD, 삼성전자한테 지금 협상하고 있고, 테슬라, 삼성전자한테 5나노 차량용 반도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TSMC가 꽉 차서 그래요, 라인이. TSMC가. 그래서 상생한다. TSMC하고 삼성전자는 이 커지는 파운드리의 물량을 서로 같이 먹으면서 크는 두 개의 기업이지, TSMC가 좀 더 수주했다고 뭐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